예,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임대차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도 개정됐는데요. 전세 사기가 근절될 수 있을지 관련 내용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말씀드린 대로 전월세 시장에서 뭐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전세 사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나 최근처럼 이렇게 돈이 잘 돌지 않고 네. 또 뭐 집값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전월세 시장에서 피해가 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 정부의 의도일 텐데 오늘 이번에 내놓은 표준계약서 개정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겼습니까? 일단 저는 고무적인 게 임대차 계약서 안에서 이제 예. 표준 계약서 안에 몇 가지 항목이 더 추가됐다라는 게 좀 조금 빨리 났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좀 개정이 됐다는 게 조금 이제서야? 네, 예. 이제서야 됐는데 음.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그 체결 후에 계약 체결 후에 이제는 전 임대인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 금지했다라는 건데 이게 뭔 네. 얘기냐면 사실 대항력 자체가 이제 전입 신고를 하거나 이사를 한 다음 그 다음 날부터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해당 날은 안 그쵸. 되잖아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날 이제는 임대인이 이제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죠. 사실 이제는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계약하고 나서 잔금 치르기 전까지 그러니까 전입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또 담보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는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 입장에서는 사실 내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표준계약서상에 특약사항을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입 신고를 하기로 한 그 다음 날까지 절대 담보권 설정하지 않는다. 요 항목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당권이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이제는 표준계약서에 특약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다음 날까지 할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네, 만약에 위반을 한다 그러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거. 무엇보다 또 그거는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임차인에게 권리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항목들이 이제 표준계약서에 들어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진작 나와줬어야 되는데 예. 이제 와서 사실 표준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들어갔다는 거. 물론 그 일반에서는 보통 이제 계약을 할 때 이런 내용을 써요, 사실. 근데 이제는 간혹 가다가 뭐 부동산 중개인이 깜빡하고 못 쓸 수도 있고 또는 임차인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특약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이제 모르시는 거죠. 근데 아예 이번에 아예 계약서, 표준계약서상에 이 내용이 들어갔다는 게 이제는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계약서상에서 바뀐 게 관리비가 이제 신설이 됐다는 거죠, 항목이.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계약을 다 해놨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관리비가 계약 중에 내가 살고 있는 중에 관리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분들이 이런 어떤 사례를 많이 당하거든요. 피해 사례를. 그래서 아예 이번에 그 표준계약서상의 관리비 항목을 신설해서 딱 얼마다. 이 관리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을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아무래도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나 이제 대학생분들, 특히 이제 월세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관리비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관리비대로 계약서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부분이 이제 표준계약서상에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전월세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이제 선순위 임차인 정보도 그렇고 체납 네. 여부 네. 세입자한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임대차 이 개선안도 마련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사건 사고가 또 많았던 게 이런 거예요. 다가구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다가구에서. 네, 다가구 주택 같은 다세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집주인이 한 명이고요. 여러 명이 그 안에서 살잖아요. 마치 하숙하듯이. 그런 네,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왔다 그러면 난 당연히 이제 선순위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확정일자를 나보다 우선순위인 사람을 그 전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확정일자 받나 하더라도 네, 그렇죠. 우선순위가 누군지 몰랐군요. 그렇죠. 그전까지는. 거기에 많이 사시다 보니까 그걸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고지할 이유도 없고요. 의무가 없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서 이제 동사무소 가서 띄워야 되는데 사실 임대인이 동의해야지만 뜰 수 있거든요. 기존까지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정을 했다는 거죠. 그랬군요. 그래서 임대인이 만약에 그런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임대인이 그것을 응답하도록 당연히 이거를 허용하도록 이제는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대표적인 바뀌었던 게 체납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체납 사실에 대해서 그 전까지 사실 임대인이 밝힐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체납 사실을 왜 알아야 되냐면 이제 조세 채권 우선 원칙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럼 나는 이제 당연히 배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우선순위니까 선순위니까 난 배당 잘 받겠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체납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이게 조세 원칙 조세가 먼저 우선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에 밀린 거 먼저 하고 내가 받기 때문에 나에게 이제 피해가 돌아올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체납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전까지는 사실 또 집주인이 말 안 하면 이거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 개정이 돼서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체납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요구하게끔 이제 바뀌었고 그래서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임대인들도 이제 개인정보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특정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거부할 수 있도록 해놔서 거부도 가능하게. 예, 약간 애매해요 사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임대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또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는 물론 그러니까요. 체납 사실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부 임대인들이겠죠. 그래서 일부 임대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또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문제점, 뭐 전세 시장의 문제점을 지금 정부가 개정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실효성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실효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충분히 해봅니다. 있다. 예, 왜냐하면 그 전까지 사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사실 뭐 계약서를 쓸 때 특약사항으로 다 넣어요.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 잘하시는 분들, 분들은 예, 잘하시는 그렇게 분들은 하죠. 계약을 맞아요.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근데 네. 문제가 일반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특약을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부동산 누가 그걸 임대인께서 알려주지도 않고. 예,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죠. 이러다 보면은 고스란히 내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정부가 이번에 뭐 표준계약서도 바꾸게 되고 또한 관련 법령도 이제 개정을 통해서 바꾸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뭐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들어간 게 낫고 실효성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계약하기 전에 나 정보 좀 봅시다. 뭐 체납사실 정보 좀 봅시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이 찔리는 거죠. 정보 싫어. 알려주기 싫어. 그러면 이제는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정부도 동일한 얘기를 하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왜? 정보를 주지 않으면 이게 뭔가 이상하구나라고 해서 계약을 안 할 거 아니냐요?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방 차원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 말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필드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효과를 좀 기대해 보겠고요. 금리 얘기 좀 해보죠. 기준금리 좀 급격히 오르면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저번에도 저희가 얘기했었습니다만 5%대 넘어선 뭐 상품도 있었고, 근데 이제 예대금리차 줄이라고 했던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이제 금융권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네요. 과도한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하라. 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저축은행들이 돈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높여주니까 다 모든 자금이 다 시중은행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이제 보험사들이 돈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 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 그만 좀 수신금리 좀 올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올리면 좋죠. 수신금리를 계속 올려서 내가 예금 넣어놓은 거 사실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저축은행이 이렇게 고금리를 주느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겁니다. 바로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중금 은행들이 너무 높여버리니까 돈이 안 도니까. 네, 5%로 높이면 저축은행들은 6%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축은행들은 6% 연 6%에 이제는 예금 그때 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저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자금 경색을 탈피하고자 저축은행들이 높일 수밖에 없고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야 이제 그만 좀 높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예금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 금리도 덩달아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코픽스 같은 경우에 변동금리, 주담대, 뭐 전세자금 다 이게 코픽스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렇죠. 이 코픽스는 예금 금리를 또 추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 금리가 높아진다, 수신금리가 높아진다, 코픽스가 높아지게 되고 코픽스가 높아진다, 그럼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변동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요. 그러면은 대출 받으신 분들 이자 압박이 상당하겠죠. 이자 압박 상당하면 소비를 또 줄이게 됩니다. 소비 줄이면 경기가 더 위축되죠. 그렇게 되면 뭐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도 그 위험은 있는 거죠. 충분하죠 지금. 그렇군요. 충분히 저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성장도 안 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고리를 끊고자 정부가 이제는 그만 좀 금리 좀 높여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지금 현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24일에 한국은행이 이제 마지막 금통위 여는데 네. 기준금리 얼마큼 올릴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끝으로 짧게 좀 증시 얘기해 볼게요. 미국 증시에서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연말 연초에 증시 강세 보이는 이른바 산타랠리 현상이 있었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일까요? 이게 뭐 원인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까요? 그러니까 산타랠리가 뭐냐면은 이 연말에 내년도 증시를 막 예측하잖아요. 그리고 연말에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보너스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좀 보너스 많이 줬으면 소비도 좋겠는데. 많아지고 맞아요. 예. 예. 보너스 주다 보니까 이제 증시에 또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소비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이윤이 많아지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이게 이제 산타랠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번 연도에 산타랠리가 일어날 것이냐고 봤을 때 미국에서는 지금 좀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철도 파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철도 지금 파업하겠다고 어느 정도 정부가 맞춰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파업에 일부분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철도 파업되면 당연히 유통이 끊기게 되겠죠. 그렇죠. 물가값 더 올라요. 그 인플레이션 더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사실 지금 뉴욕 채권 시장에 대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번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영향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중국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봉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지를 않은 거죠. 맞아요. 지금 뭐 푼다 해놓고선 계속적으로 봉쇄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 지금 뭐 베이징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권 중심으로 또 뭐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증시가 산타랠리 일어나기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이제 분위기가 이제 연출되고 있다. 뭐 지켜는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외를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외를 예상해 봐야 되겠죠. 예.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